안녕하세요.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합정동에서 생태인문 서점을 운영하는 벌똥입니다. 오늘따라 술이 더 땡기는 함드릴입니다. 네, 목소리에 빠르기는 얻었지만 톤은 잃은 올리브입니다. 쉬긴 쉬어야겠는데 여행이 아닌 휴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올 여름 휴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지가 최대의 고민거리인 라마입니다. 와, 와우. 지금 들어보니까 벌써 휴가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정도 못 잡고 계시다고 하고 저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 제 지인은 휴가를 못 가니까 그걸로 이제 소비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쌓아서 만드는 블록 있죠. 레땡. 그 레땡이 비싼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이제 레땡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집에서 라탄이라고 요새 공예가 있는데 네. 그 덩굴 식물이에요. 동남아시아 열대 식물 그런 거라던데 그걸로 좀 대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불을 다 꺼놓고 공포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대반전.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게임도 가끔 합니다. 4인 4색으로 재밌게 보내고 계시네요. 진짜 되게 다양하다. 네네. 지난주 저희가 에코살롱에서는 리틀 포레스트의 줄거리와 도시와 시골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좀 비교하면서 들어봤어요.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에코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에코살롱입니다. 살롱. 네, 요거 살롱. 주의해서 살롱. 검색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는 영화에 나오는 맛있는 제철 음식들과 로컬 경제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일본, 한국판 모두 주인공이 거의 재료를 직접 재배하거나 채집해서 제철 재료로 맛있게 정성 들인 음식을 먹는 장면이 주를 이루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음식들 있으셨나요? 저는 김치 수제비요. 영화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음식인데 김치 국물에 수제비 딱딱딱딱 넣어가지고 되게 급하게 만든 음식인데 겨울에 이걸 봐야지 더 와닿는 음식인데 정말 호호 불면서 김치 수제비 호로록 하면 그 수제비의 쫀득함에 김치에 얼큰한 국물 해가지고 같이 마시면 호로록 술이 절로 생각나는 음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딱 여기서 진짜 이거는 소울푸드다. 일본 원판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음식이 단연 탑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 이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 한번 같이 이 김치 좋습니다. 수제비 한 그릇씩 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막걸리 만드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술을 한번 직접 담가보고 싶었어요. 홈 브루어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담가볼까 이러다가 귀찮아 약간 포기하고 있긴 한데 한번 제조하게 되는 날이면은 다른 분들께도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다려야지. 막걸리 얼마 전에 경수진 배우님이 예능에 나와서 막걸리를 직접 담그시는 장면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라탄 공예도 하셨는데. 맞아요. 너무 멋있어. 저는 꽃 파스타가 비주얼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 꽃을 식용꽃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요리를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눈으로 먹는 재미가 따로 있잖아요. 꽃 파스타랑 단밤 조림. 단밤 조림 그게 저는 매우 흥미로웠던 게 뾰족뾰족한 밤을 발로 까고 껍질을 까서 불렸다가 이쑤시개로 뭐 사이에 꼈던 그걸 껍질을 떼내고 조리고 뭐 며칠 있다가 또 먹어야 되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제대로 조리된 단밤 조림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그냥 안주처럼 파는 것만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맛있는 요리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 그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채식들이 좀 위주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임순례 감독이 환경 운동가이면서도 또 실제로 채식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동물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멤버들 중에 채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저요. 올리브 채식합니다.
저는 이제 채식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고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육고기만 안 먹고 있고 이제 날마다 뭐 락토, 오보, 이렇게 페스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채식을 하고 나서 요리를 되게 즐기게 됐어요. 맞아, 그런 분들 네.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논비건 시절에는 그냥 밥, 김치, 고기 이렇게 해서 대충 떼어 먹는 일이 되게 잦은데 채식을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왕이면 그래도 잘 먹자 이런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식재료를 직접 공부하고 요리를 직접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요리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름기 없고 담백한 채소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채식 위주로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채식주의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더 노력해야 되는 정도? 하지만 비건 지향으로 하고 있다? 약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유땡땡 같은 데 보면 비건 브랜딩? 스스로를 굉장히 비건으로 얘기를 하고 브랜딩을 하는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고민도 들어요. 비건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 집중을 하고 그 과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저항의 상징으로 비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식 요리에 많이 쓰이는 아보카도의 경우에도 멕시코 마야 카르텔에 의한 농민 수탈이라던가 산림 벌채 환경 파괴랑 관련이 깊은 약물이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착취와 관련이 깊은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비건 지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도 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 제작자 분들이 비건이나 채식에 대한 걸 좀 브랜딩이나 이미지 메이킹으로 가져가는 걸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메인스트림 어떻게 보면 주류의 문화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면은 그 시장도 커질 테고 그런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채식하기 전까지는 애초에 동물권은 물론이고 이런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 어쩌면 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동물권을 공부하면서 저는 오히려 식물권까지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다. 본질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채식을 하고 나서 뭐 인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째 사실 채식 위주로 먹고 있긴 하는데 이제 무슨 주의자 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비건이라든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좋은 게 있어요. 그 채식 위주로 하다 보면은 소화기관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피부도 뭐 지금 썩 좋진 않은데 더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피부도 좀 좋아진 게 있고 야식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게 되니까 식비가 확실히 절감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요리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맵기 또 이제 전 살림을 하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간단하고 좀 최소한의 조리를 하는 거를 이제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런 채소 본연의 맛을 좀 더 즐기게 되더라고요. 좀 간단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그런 채식 식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기름진 음식을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가능한 한 고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고요. 원래 고기 메뉴를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뉴에 다양한 옵션이 있으면은 생선이나 채소 위주로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함지일님처럼 채식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기지양주의자로서 지내고 있고요. 제가 어떤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를 봤는데 한 전문가가 기후위기를 멈추고 싶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고기 한 덩이부터 줄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맥락이었죠. 그만큼 육식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부분에 조금 소비자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운동이 퍼지고 있어서 저는 매우 좋았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실 비건이나 채식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첫 동기,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데 이제 나 채식이야, 나 비건이야라고 하면은 왜 뭐 너는 뭐
동물은 불쌍하고 뭐 식물은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시각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첨언을 좀 해보자면은 그 기후 위기와 채식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그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기후 위기를 위해서 실천할 그런 목록들을 적은 책이에요.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 최소화하고 우리가 채식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2050년까지 70.53 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기가톤이라니까 좀 와닿지는 않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순위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또 앞으로 순위가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동물권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기후 위기 측면에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존권이죠. 동물권, 식물권을 떠나서 진짜 인간의 생존권. 맞아. 아, 채식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혜원과 엄마가 토마토를 먹다가 이제 맛있게 막 이렇게 얌얌 먹다가 밭에 꼬리 부분을 툭 하고 던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툭 던진 그 꼬리 부분이 다음 해가 되면 다시 토마토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몰랐던 부분이라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마트에서만이 아니라 밭에서 직접 따거나 베란다 텃밭이라도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3개월도 안 돼서 방울토마토랑 적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오. 제가 진짜 너무 멍청했던 게 그냥 많이 뿌리면 되는 줄 알고 한 곳에 씨앗을 여러 개 심은 거예요. 나 뭔지 알아. 씨앗이 진짜 작거든요. 정말 작아가지고 하나만 넣으면 안 자랄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은 거예요. 이심 좋게 여기 뿌려줬더니 이제 이 자그마한 데에서 애들이 우수수수 밀집해서 자라니까 애들이 나중에 제발 죽여줘 이러면서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인심 좋은 게 아니었어.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솎아줘야 되고 치열한 그러다 보니까 경쟁으로. 네, 그래서 솎아주니까 또 미안하더라고요. 얼마 삶을 살지 않고 솎아내지니까 또 미안해서 다음엔 좀 더 잘 키워보려고. 방울토마토는 그래도 씨가 좀 커가지고 제가 하나씩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되게 건강하게 자라요. 진짜. 토마토 났어요? 토마토 안 났는데 이제 풀 냄새에서 방울토마토 꼭지 냄새가 나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럼 진짜 좀 있으면 날 거라고. 일단 꽃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잠깐.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고 먹은 후에 한번 그 베란다 텃밭에 한번 툭 한번 그 꼭지를 한번 던져보면 진짜. 어떨까요? 그러려고요,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키운 거거든요. 리틀 포레스트 그 장면 보고 너무 그렇구나. 낭만적이어가지고. 네. 네. 저도 복도에 상자 텃밭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강서구 사는데 다른 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에서는 상자 텃밭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하고 10,000원인가? 되게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데 그걸 입금을 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50리터짜리 화분이랑 흙이랑 씨앗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2년째 아주 잘 키우고 있는데 바질, 방울토마토, 상추, 아삭상추, 파는 제 마트에 파는 흙 묻은 파를 가져와서 심었어요. 근데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지렁이, 낚싯집에 가서 미끼로 쓰는 지렁이를 한 통을 사와서 안에 풀어줬거든요. 저희 가끔씩 약간 수박 꼬다리나 이런 것들 좀 넣어주면 애들이 아주 열심히 사각사각 소화시켜서 없애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도시에서 텃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베란다에 바질이라던가 토마토라던가 선인장이라던가 이런저런 거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올리브님께서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키우는 화분에? 맞아요. 루비. 방울토마토는 루비고요. 네, 적상추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외국 이름을 붙인 이름이 수입 이유가 있나요? 외래종인가 봐요.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루이 14세랑 윌리엄 8세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친구가 자기는 알프레도로 키우고 싶다고 약간 맥락 없이 지었습니다. 그 씨앗의 전생에 그 루이 14세였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씨한테 미안한데
아니 저기 하면 되죠. 왕들처럼 차 이렇게 모시면서 기르면 될것 그런 같네요. 이유가 아니야, 노지에 툭 던져야 된다고. 툭이 핵심이야.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이면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름을 붙였는데 바질의 이름이 지수형이라고 지었는데 선물해준 사람이 지수 오빠라고 계신데 지수형 이래가지고 지수형. 토마토 이름이 잡쥐인데 잡쥐? 잡쥐. 어. 잡초와 쥐의 쥐를 합쳐 잡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면 영향을 받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쑥쑥이라고 짓고 하나는 일부러 뭐 개똥이 약간 이렇게 일부러 못되게 이름 짓는 것처럼 잡쥐로 지었는데 잡쥐만 살아남고 어머. 쑥쑥이는 죽었어요. 어머. 재밌다. 네, 그런 굉장히 역시 재밌는 이야기가 이름을 막 지어야 돼. 어떻게 저기 루비랑 윌리요? 너무 귀한 이름이잖아요. 너무 왕이라서. 근데 다들 잘 자라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화분에 파를 2단을 심어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뭐라고 지으셨는데 좌파 우파. 와 진짜 재밌다. 와 센스 있으시네. 재밌다. 막 들었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노지 텃밭을 좀 운영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심었는데 추수가 여름 같은 데는 되게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집에서도 신선하게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은 바지를 길러서 이제 페스토로는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추수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말려갖고 살짝 덮었어요. 기름기 없이. 그리고 티를 마시면은 기가 막히답니다. 네. 저 지금 바질이 너무 자라가지고 처치곤란인데. 아 그래요? 그거를 잘 이제 채반에 잘 한번 말려보세요. 햇빛 좋은 날 말려가지고 아주 바싹 말려야 돼요. 그 대신 그렇게 하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놓지 않고 아주 살짝만 손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아주 몇 번만.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차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부어서 허브티로 마시잖아요. 뭐 면역력 증지, 뭐 여러 가지 뭐 항염 효과 이런 게 대박. 있는데 다 필요 없고 향이 끝내줍니다. 오. 네. 아, 그래서 꿀팁.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텃밭 얘기, 흙 얘기, 식물 얘기 하니까 그 사랑스러운 식물들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마트에서 보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채소들이 다 크기와 색깔이 너무나 동일해요. 근데 이런 게 아마 뭐 성장제, 촉진제, 억제제 이런 것들을 써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 방식이나 어떤 유통의 문제 그리고 또 그거를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는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다 텃밭 경험이 있으시니까 베란다 텃밭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채소와 마트의 채소의 어떤 차이점들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저는 아직 뭐 수확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애정하는 책 중에 소농의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을 하는 게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토마토는 초록색, 그러니까 안 익었을 때 수확한 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붉게 익은 토마토는 아무래도 잘 터지기 때문에 익지 않은 토마토를 유통시키는 건데 잘 익은 토마토가 불량품이 되고 익지 않은 토마토가 합격 상품이 되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고추도 색을 좀 더 붉게 하려고 착색제를 살포한다고 하고 추석 시즌에 나오는 사과나 배들도 성장 촉진제를 맞은 그런 과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과 조기 출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있지 않는가, 과일이랑 채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살짝 첨언하자면은 성장 촉진제는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농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성장 억제제를 또 쓴다고 해요. 처음 듣지 않았나요? 억제제? 왜냐면은 너무 또 크게 자란 애들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키를 낮춘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저희가 교통의 발달, 문명의 발달 덕분에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신선하게, 냉동이 아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바다를 건너오는 많은 뭐 망고나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그런 과일과 채소들이 그만큼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수확을 해야 된대요. 저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덜 익은 상태에서 가져와서 익히기 위한 화학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과일과 채소를 키운 건 흙과 물과 태양이 아니라 과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화학 약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 자궁에서 태어난 뭐 복제 태아 같은 느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는가? 뭐 이렇게 깨름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크기 색깔이 동일하다는 부분도 저는 되게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사람도 얼굴이 똑같은 세상을 생각해보면은 되게 섬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래 자연에서는 각자 좀 못생긴 애도 있고 좀 둥글둥글한 애도 있고 좀 모가난 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품종개양을 해서 그렇게 규격화를 해버린 거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마트에 가보니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빨갛고 예쁘고 동그랗고 이러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마트에 갔는데 어느 날 토마토를 못 사겠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빨갛고 너무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 진짜로 겁이 났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때 못 사고 온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느낌이 되게 달라진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마트에서 이렇게 사는 채소들과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로컬 경제와 농업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 가보려고 합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사면은 사실 저희가 생산자의 얼굴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협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아는 생산자와 유통구조를 줄여주는 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기른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요즘엔 또 파머스 마켓도 굉장히 많이 있죠. 혹시 이렇게 뭐 생협이라든지 이렇게 파머스 마켓 같은 데서 농산물을 좀 구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파머스 마켓이 동네에 없어가지고 이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합정동 일대에 마르쉐라는 그 농부 마켓, 파머스 마켓 이런 게 열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뭐랄까요, 부럽다고 해야 되나? 우리 동네에서는 열리지 않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웠고 언젠가 여기 놀러 오게 된다면 파머스 마켓에서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울시청 앞에나 광화문에서 농부의 시장이 진행되는 거를 지나가다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작을 하신 농부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고 이건 어떻게 키운 작물이고 어떻게 내가 여기 가져왔고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을지까지도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겨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장 볼 때 이렇게 한 생협을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고 오래오래 먹는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등은 좀 생협에서 사는 편이에요. 근데 확연하게 맛이 다르고요. 첨가물들이 확실히 덜 들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뭐 두부나 이런 거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야채까지 좀 다 사기엔 살찌기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협을 이용할 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조금 못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동거 커플인데 이런 마켓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동거인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런 생협이나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애인하고 같이 장을 보는데 직장이 끝나고 피곤한 사람한테 그 멀리까지 가자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런 마켓들, 중산층하고 중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켓들이 조금 생겨서 접근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소농의 힘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대형마트 위주로 유통이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지역 소농의 힘이 로컬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비용적인 면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이제 잘 먹고 하면은 사실 그 의료비라든지 다른 부분을 뭐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좀 기호품 같은 걸 좀 줄이고 먹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또 어떤 면에서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은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집을 내고 있었던 돈이 너무 적은 건 아니었을까. 기형적인 한국의 식료품 유통구조 때문에 값이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하로 싼 게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애인하고 함께 저희의 지출을 좀 돌아보면서 쓸모없이 나가고 있었던 지출을 좀 줄이고 이런데 조금 더 돈을 사용하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농업을 다 장악하게 되고 대형 마트들이 유통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좀 일어나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산업도 좀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존이 달린 이 식량은 기업에게는 독점이 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 농산물을 걷어들이고 유통하는 방식이면 소농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씨앗 문제도 있다고 해요. 종자 독립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종자들이 제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지역사회의 농부들, 뭐 인도라던가 케냐라던가 여러 지역사회 농부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 무역 기구에서도 소농들에게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여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보면 식물들의 품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 품종의 보호가 진짜 보호라기보다는 농민들 사이에 자유로운 종자 교환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농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고 정부조차도 농부들을 살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기업들의 이해타산에 맞춰가지고 그런 로비에 영합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지난 한 30-40년 동안 저희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발전으로 그러니까 기술이나 그런 공장으로 이제 수출 지향적으로 좀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런 식량 문제에 좀 안일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식량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뭐 독점의 형식으로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살리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토종 씨앗 살리기를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서로 보존하고 그거를 돈으로 받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운동도 또 벌어지고 있고 어느 한 곳에서는 씨앗 도서관이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토종 씨앗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디선가 우리나라 토종 벼가 품종이 되게 많았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품종 개량을 하고 획일화해 나가면서 품종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토종 씨앗을 되찾는 운동이 방금 벌동님이 말씀하셨던 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우리나라의 쌀 먹어보고 싶어요. 네. 맛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옛날에 바나나가 딱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바나나가 원래 종자가 되게 다양했다고 해요. 막 쓴맛이 강한 것도 있고 당도가 높지만 좀 약한 바나나도 있고 달지 않은 바나나도 있었는데 이제 바나나를 유통하는 회사가 대량으로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싹 다 없애버리고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거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빽빽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병충해가 도니까 싹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봐도 얼마나 종획일화가 위험한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바나나를 취급한 유명한 몇몇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획일화를 위해서 매우 강력한 병충해를 입지 않고 달고 튼튼한 바나나들을 엄청 키우면서 그게 주변에 있는 다른 바나나들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역 농부들을 다 착취하고 종을 단일화하고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섹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빼가지고 심도 깊게 다루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보카도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굉장히 종 단일화로 인한 좀 문제점이 많은데 다국적 기업의 그 제초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농업의 방식과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은 회원이 거의 자급자족을 하죠. 물론 시골이기도 하고, 풍성한 그 농산물을 얻을 수 있어서기도 하지만요. 시장도 잘 가지도 않고, 당연히 뭐 인터넷이나 배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거의 그 로컬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시에 사는 저희들을 보면은 손쉽게 모든 물건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또 배달 시스템도 요즘에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시장을 아예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네,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참 이 로컬 경제와 지역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생태나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태와 문화 파괴를 다룬 책 아마 좀 유명한 그 오래된 미래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님께서 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화라는 것이 현재 그 거대한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유리한 재정과 지원을 끊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모든 지역사회가 완전히 다 독립을 하고 자급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고 또 이를 통해서 기업이 독점하고 장악하는 글로벌 시장과 로컬 시장의 균형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처럼 각 지역의 문화, 생산품도 다양해져야 이 경제 구조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로컬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경제를 지역화해서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반다나 시바의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글로벌에서 로컬로 넘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반다나 시바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계화에 대해서 반다나 시바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하냐면 그 세계화는 흔히 식량 생산을 증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아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화는 식량 가격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다 신화라는 게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생산하면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신화가 이미 지금 밝혀진 바가 있고 세계에서 재배되는 옥수수와 콩 가운데 90%는 지금 바이오 연료나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국적 기업의 종자의 어떤 독점과 자유무역을 통한 어떤 소농의 파산?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재 세계화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에서 로컬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제 무조건 많이 생산을 넘어서 필요한 생산을 하되 더 소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의 신화를 깨트리고 로컬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너무나 유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손안에 든 스마트폰 하나만 키면은 온갖 앱들이 있고 터치 한 번만 누르면 해외에서 며칠만 소요가 되면은 온갖 화려한 그런 제품들을 집 앞에 바로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해외 배송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게 나의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흥미로웠던 게 부모님 세대, 이제 40, 60대께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 카땡, 그 메신저 어플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즘 정말 많이 배우시는 게 쿠땡, 장 보는 어플을 사용법을
배우신대요. 그래서 이런 신세계가 있었나. 내가 매일매일 시장 가서 이렇게 장 봐 왔었는데 이런 편리한 세상이 있었다니 너무 좋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을 보는 주체인 분들이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편리함을 누리시는 게 다행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젖어갈수록 우리는 이거를 뒤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 한번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편리함을 대체하는 뭔가, 사람을 끌어오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편리함과 대량 소비 체제에 젖어 있다곤 하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들 힐링을 찾고 이런 환경을 찾고 그런 움직임이 사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는 되게 지쳐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그 자리에 채워질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뭘지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또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대형 서점에 가서 사거나 온라인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탁탁 손쉽게 좀 저렴하게 뭐 포인트와 굿즈 이런 거 막 딸려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손님들과 그 책 한 권에 대해서 되게 깊게 얘기할 수도 있고 책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삶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골 손님들과 얼굴 보면서 정을 나누고 책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서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단골 카페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가는 뭐 떡집이나 이런 게 있어 얼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럼 되게 삶이 또 풍성해질 것 같아요. 단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로컬 경제가 바로 아파트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토요장이에요. 거기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오거든요. 이제 채소, 생선, 뻥튀기 없나요?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는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분이 꼭 그 옥수수 술빵 같은 걸 또 그거 하시고 맛있는데. 그 전통 그런 음식들이 가끔 그 아파트 장에 맞아요. 들어서 맛있더라고요. 새우튀김 이런 네. 것도 있고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가게가 반찬 가게거든요. 여기서 좀 요즘 유행하는 요즘 핫한 용기내 프로젝트 아시죠? 이제 네. 용기 다회용 용기를 들고 가서 이제 일회용 통이 아닌 담아오는 여기에 담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집 앞이니까 집에 있는 유리통을 주렁주렁 들고 가가지고 오징어 젓갈 여기 담아주세요. 파채 무침 여기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는데 자주 오시니까 새댁 왜 안 왔어? 그동안에 왜 안 왔어? 뭐 이런 안부도 묻고 이번에는 뭐 열무 김치가 맛있어. 이거 딱 간이 잘 들어있으니까 먹어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안 오면 서운해하시고 그럼 전 또 괜히 죄송해가지고 바빴어요. 집에서 밥을 안 먹어서 이런 핑계를 좀 대고 그런 관계를 하고 조금 그분들이 또 안 오시면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소통들을 하면서 이런 게 또 로컬 경제의 묘미가 아닌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실 근데 집 앞에까지 오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맞아. 그런 정을 나누는 게 불편함을 되돌릴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파머스 마켓에서 샀다. 그러면 그 농부가 이거를 몇 계절을 거쳐서 이걸 어떻게 재배했겠구나. 그런 것들을 얼굴을 아는 생산자와 과일인 거잖아요. 근데 먹는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에 나오는 채식 위주의 음식 이야기와 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삶, 경제 체제를 유지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슬슬 슬기로운 덕질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각자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어떠셨나요? You are what you eat. 정확한 발음. 선생님 너무 준비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웃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무엇을 감사하며 사는지,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책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잘 차려진 밥상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우주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한 줄 평보다는 반다나 시바의 책에 나오는 문구가 좋아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해요. 내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롭게 살고 생계수단을 가지며 씨앗, 식량, 물, 땅 등 생존의 기묘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다. 내가 말하는 자유는 지구 자연의 자유, 그리고 지구 자연이 품은 모든 존재자들의 자유다. 그래서 훗날에는 보다 자유로운 몸과 마음의 굶주림이 없는 날들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지역 경제에 관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지역 소비를 하자라는 한 줄평을 하고 싶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같이 챙겨야 나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 재화와 은숙 그리고 혜원의 관계를 보면서 전 느꼈었거든요. 상호 주체성. 제가 어제 상호 주체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상호 주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어떤 우리의 감성과 따뜻함을 이렇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먹는다는 게 배만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얼굴 아는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저희는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 그리고 벌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 안녕.